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여성이 당할 고통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가만두는 것은 절대 자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 사법행위 위험과 침묵의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해야 된다. 저희 서울 YWCA가 올해 9월 웹툰 속 차별 혐오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200명의 시민이 참여해 주신 결과에서 최근 논란이 된 작품 속 여성 혐오가 문제적이라는 의견이 무려 87%, 175명의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모니터링 결과 성평등한 웹툰은 2회차, 성차별적인 웹툰은 16회차가 발견되었고요. 성차별 유형으로는 성적 도구와의 문제가 6회차,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 부각을 강조한 사례가 5회차로 가장 많이 발견된 두 유형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모니터링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성차별 유형인 성적 도구와의 문제입니다. 성적 대상화의 논의는 단지 어떤 노출이 어느 만큼 이루어졌느냐, 어느 정도의 선정성이냐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때 여성은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어떤 권력의 보상이라던가 혹은 소유 가능한 성적 존재로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적이라는 지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부각하거나 강조한 사례들이에요. 첫 번째, 온라인 그루밍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문제를 희화화한 사례입니다. 성인이 청소년인 것을 알고 계속 접근하며 협박을 하는 상황을 저희는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온라인 그루밍이 어떻게 다루어졌냐를 한번 살펴봤을 때 단순히 여성 캐릭터 둘의 관계가 틀어지는 계기로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청소년들이 랜덤 채팅에 접속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성폭력을 여성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묘사하는 사례입니다. 심각한 범죄임에도 러브라인을 만들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 것이죠. 세 번째 폭력 유형인데요.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 묘사된 장면이었고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여성이 당할 고통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겠죠. 외모에 따른 차별의 성차별 유형으로 발견된 한 사례인데요. 이러한 묘사는 뚱뚱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성차별적 인식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문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을 시사점에 모았어요. 첫 번째, 2020년 네이버와 카카오 페이지 인기 상위 웹툰 모니터링 결과 성평등한 웹툰은 22회차, 성차별적인 웹툰은 16회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인기 웹툰이 성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되었어요. 근데 스토리의 일부로서 폭력을 다룬다 할지라도 그 폭력의 맥락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 혹은 사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여성의 성적 대상화 논의는 여성을 권력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리거나 혹은 여성의 몸과 성을 보상으로서 제시하거나 소유 가능한 객체로서 여성을 등장시킬 때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적이라는 지점이에요. 여성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하나의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 이제 이태원 클라스 다양한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개봉되고 있죠. 그러니까 웹툰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차별적 웹툰의 해악이 단순히 웹툰 독자들뿐만 아니라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민분들께서 웹툰 속 여성 혐오의 해악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이제는 웹툰 독자들뿐만 아니라 창작자, 플랫폼, 자율구조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개입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우선 웹툰에서 반복되는 여성 혐오 기본 양상들을 6개로 범주화를 해봤습니다. 우선 서사내에서 여성이 주변화됩니다. 그리고 서사내에서 여성이 주변화됐을 때 남성 캐릭터를 위한 남성 캐릭터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시선에 맞춘 여성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사회의 여러 여성 혐오적인 맥락 안에서 여성 비하를 굉장히 정당화하게 됩니다. 윈드브레이커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셀리라는 캐릭터가 자연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치어리더 역할을 계속해요. 같은 자전거 크루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저렇게 상당히 섹슈얼한 유혹을 하는 캐릭터 위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친 노출이 어떻게 되는가? 결계녀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지금 수정된 버전이에요. 첫 화 나왔을 때는 첫 컷에서 속옷이 보였었어요. 가우스전자라고 하는 직장 시트콤입니다. 이런 괜찮은 작품에서도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계속 강화돼요. 나오는 모혜영이라는 캐릭터인데 착한 남자로 호구 잡고
그러면서 되게 의존적이고 남성을 이용해 먹는 스테레오타입이 나와요. 이름도 모해영이에요. 저 모해영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 남성들이 생각하는 어떤 전형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인 거죠. 썸니다 천리마 마트 새로 출시된 경차 이름이 김여사예요. 여성 운전자 전반을 굉장히 비하하는 김여사라고 하는 라벨링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유튜버가 네이버 웹툰 분노 유발 캐릭터를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꼽았는데 10명 중에서 8명이 여성이었어요. 저는 완전체로 이 작품을 꼽고 싶습니다. 뷰티풀 군발이라는 사실 이 작품도 남성들의 뇌내 망상 속의 여성입니다. 저때 베스트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저 상황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지적하는 댓글은 없어요. 이미 이렇게 엉망진창 여성 혐오판인데 도대체 백래시는 무엇이란 말인가? 백래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 변화나 정치적 변화로 인해서 기득권이 권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웹툰에서의 백래시란 무엇이냐? 잉어왕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작품 끝나고 그 연재 후기에 직접 올렸어요. 저 기사 내용이 자기 작품을 여혐 웹툰으로 몰았고 나는 거기에서 사과를 받아야겠다. 저것도 저는 백래시의 한 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웹툰 내 여성혐오와 백래시의 차이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을 대상화시킨 남성 중심적 서사를 즐기겠다. 백래시는 그러한 우리의 취향을 비판하는 이들과 그 동조자들을 공격하고 침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백래시에도 나름 정당화를 하려는 논변들은 있습니다. 작품은 작품일 뿐이다. 혐오 차별 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다.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다 보면은 창작자들의 상상력이 되게 제한되지 않느냐. 비안84 건을 얘기하셨는데 작년에도 거의 똑같은 사과문을 썼었습니다. 가만두는 것은 절대 자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래시 논변에서 간단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이 현실이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작품으로만 존재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의 차별에 대한 굉장히 수준 높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혐오차별 표현을 자유롭게 둘 때는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차별에 취약한 실질적 대상들에게 침묵을 강제하게 됩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따지지 않고서 막 해야지 작가들의 어떤 상상력이 자극된다. 그동안 실제로 나온 작품들의 꼴을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주의자들의 어떤 극성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차별로 느껴라는 그 얘기 자체가 돼야지 그 다음에 논의가 시작되는 건데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걸 자체를 막으면서 대화를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 건 굉장히 기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을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 물결과 함께 기성 작가들의 어떤 변화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쿠스틱 라이프의 난다 작가라든가 유미의 세포 이동건 작가 같은 작가들의 최근 작품은 확실히 기존 작품들보다 훨씬 더 성평등이라는 부분을 고려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희망의 근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만 가능할 것 같지 않음에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미디어 플랫폼은 이 혐오 표현과 관련된 논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여러 논의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통적인 두 가지 입장이 있거든요. 자기 인격 발현의 기초로서 그 근본적인 가치다. 즉 표현의 자유 자체가 목적인 가치라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한 표현일 경우 보호를 받는 가치다라고 하는 주장이 서로 양립하는 것처럼 많이 논의가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웹툰 등의 특히 이제 창작물과 관련해서 그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화자의 말할 권리가 언제나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혐오 표현과 관련돼서 온라인 공간이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는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차별의 정당화 조장 강화라고 하는 것이 표적 집단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표적 집단이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고 공론장 내 표적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인데 특히 온라인 미디어는 접근성이 높고 누구나 특정 집단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보장하기 때문에 동조 의견이 쉽게 강화되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있죠. 그러니까 웹툰은 웹툰이라는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웹툰을 둘러싼 하나의 공론장이 형성이 되고 유사언론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공적 책임이 필요한 그런 그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 규제에서 항상 등급제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수능을 보기 전에 학생은 차별에 대해서 경미한 표현이 있으면은 영향을 받다가 갑자기 영향을 안 받고 똑똑한 성인이 되어서 이거는 차별 표현이니까 나쁜 거야라고 갑자기 알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령 등급제만으로는 무엇이 문제이고 왜 이것이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주제인지를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럼 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서 이제 플랫폼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플랫폼을 얘기한다는 건 먼저 이거는 명백히 말하면 정부 규제가 아니고 자율 규제의 성격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고요. 필터링, 추천, 큐레이션을 한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이 큐레이션에 대한 콘텐츠 유통의 책임이 명백히 있습니다.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몇 개나 삭제되었는지 왜 삭제되는지가 알려지지 않음에 따라서 굉장히 사실은 가장 그 낮은 수준의 자율 규제를 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국내 플랫폼의 경우에는 조금 아쉬움을 많이 대체로 혐오 표현 관련 규정이 비방 비하 욕설로 돼 있다는 점.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의 법의 한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어떤 원칙을 참고해 볼 수 있을까 할 때 집행 투명성과 일관성, 도대체 이 게시물이 이 혐오 표현이 왜 규제되는지를 알려주고 몇 개나 어떤 의미로 규제되고 있는지 알려줘야 된다는 의미와 그다음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자율 규제에서 이걸 인공지능에만 맡길 때 문제를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혐오 표현은 공동체 맥락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이 혐오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할 때는 다음의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굴 보호하는 건지, 어떤 것이 이 회사의 기준에 위반되는 건지, 그러면서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고 혐오 표현의 위험과 혐오 표현이 야기하는 침묵의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가 잘못해서 너를 처벌하는 거야가 아니라 혐오 표현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 걸 계속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식들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이용자는 단지 이용자 계정 삭제 등의 기계적인 조치가 아닌 다른 다양한 형식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건 플랫폼에서 어떤 혐오 표현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왜 나쁜가를 계속해서 분명하게 하려는 시도이지, 이것이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방어 담론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순한 삭제 조치가 아닌 혐오 표현이 허용되지 않는 다양한 신호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시민교육과 연결되는가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같이 조정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플랫폼이 지향하는 민주적 가치가 무엇인가는 플랫폼이 제시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플랫폼 이용자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